교수님은 뭐 그동안 뭐 대선 전에도 그랬지만 대선 때도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아마 기독교와 관련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대화하는 자리는 이번이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에서는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오늘은 이 기독교, 한국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 표 교수님이 혹시 뭐 크리스찬이신가? 그래서 뉴스엔젤가 모셨나? 궁금하실 텐데 좀 소개해 주세요. 본인의 신앙 어떠신가요? 카밍아웃을 요구하시나요? 아니 괜찮하게. 종교라는 그 질문은 늘 저를 어렵게 만듭니다. 굉장히 좀 힘든 질문이에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종교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고 종교적인 삶을 상당 기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참 곤혹스러워요.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장 간단한 답은 종교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간단한 답이고요. 그러면서 저는 모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를 존중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진 종교관이에요. 그러면서 종교가 어떠한 연원으로 탄생해서 오늘 우리에게 와 있으며 그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대단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에 대한 제 입장이에요.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그 성범죄 모르겠어요. 성범죄가 유난히 많이 생겼는지 성범죄 보도가 많이 생겼는지 제가 한번 통계를 불러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문 검색 사이트 카인즈에 나오는 아동 성폭력 기사 검색을 보면요. 2007년도 이전에는 한 100여 건씩 돼요. 근데 2007년도에 202건이 됩니다. 그 보도가. 2008년도에 402건, 1년 사이에 2배가 돼요. 2009년에 629건이 됩니다. 또 다시 200건 이상 늘죠. 근데 2010년에는 자그마치 930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202건에서 2010년도에 930건이 될 정도로 그 아동 성폭력 보도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제 언론이 공포심을 유발시켜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보수적인 정권이 계속 유리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견이 그만큼 이제 이 정권에 대한 그 불신이 컸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런 그 아동 성범죄 보도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정책이 이제 등장했죠. 뭐 징역 그 기간을 확 늘린다든지, 뭐 화학적 거세를 한다든지, 심지어 사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나오는 그 자베르 경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신 걸 제가 이제 읽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교수님은 이제 그 경감의 어떤 그 뭐 정의심, 법 질서에 대한 그 자기 책임감 이런 것에 굉장히 우호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은 그걸 보면 이제 그 징벌적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자기 신념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법 안에 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교수님은 징벌적 정의보다는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도 이제 방점을 두고 계신 것 같고 저는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표방하는 그 정의 라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일단 제가 이제 회복적 정의를 많이 소개도 하고 주장도 많이 합니다. 결국 회복적 정의란 것은 정의, 특히 범죄와 관련한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엄중한 처벌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된다면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요. 처벌보다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모든 중심 피해자에게 있다. 그것은 사실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하고도 맞아떨어집니다. 처음에 우리 인류 사회가 범죄라는 것을 어떻게 다뤘을까라는 거죠. 그 당시에 범죄 문제를 다뤘던 흔적, 고고학적, 인류학적인 또는 종교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본다면 초기의 범죄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 방식은 피해자가 당사자였어요.
또는 피해자 사망했다면 그 유가족이 당사자인 거죠.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당사자가 만족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가해자는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가해자의 목소리를,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듣고 그러면서 자기도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를 하게 되고 그 결과가 한쪽으로는 피해자가 회복되고 치유받고 보상받는 결과도 있지만 가해자도 치유가 되더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이유에서건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쁜 짓을 했는데 할 때는 분노, 원한 내지는 뭐 합리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절차를 거치면서 원래 자기가 분노했던 대상은 피해자가 아닌데 나에게 그런 많은 고통을 줬던 다른 누군가였는데 엉뚱하게 피해자에게 분노 쏟아져서 이런 짓을 했는데 그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면서 자기가 과거에 느꼈던 고통을 떠올릴 수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가해자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면서 인성이 회복되고 치유가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 사회가 범죄라는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상을 당했다는 거죠. 이웃 간의 분쟁이 심해도 다른 이웃들도 불편하잖아요. 그 문제가 그렇게 진정한 사죄와 화해로 해결된다면 그 공동체도 평화를 되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복적 정의를 대단히 선호합니다. 최근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그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하면서 기독교 내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어떤 대립되고 있거든요. 이 사형과 관련해서는 교수님 입장 어떠세요? 저는 사형제도 반대론자입니다. 사형제는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가해자의 회복 이런 것과도 다 맞물려요. 그 부분은 가장 이제 일단 후순위에 들어가고요. 네. 예. 왜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게 사형이 논의되는 범죄는 살인이라는 특히 아동에 대한 끔찍한 또 용서받기 어려울 그런 잔혹한 행위들일 텐데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가해자의 치유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거죠. 일단은 먼저. 왜? 피해자 상처가 너무 크니까. 일단은 이 사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인간 혹은 인간이 운영하는 국가와 사회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종교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기본적인 철학적 바탕이 무엇일까? 이념적 바탕이 무엇일까를 보자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 동양적 특성이 있기는 있지만 사회 계약론의 바탕을 둔 자유주의 국가거든요. 뭐냐? 과거의 절대주의 국가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국가는 상대적인 개념이고 사람들이 동의해서 내가 내 자유 중에 일부를 헌납할 테니까 법도 만들고 날 규제하고 규율해도 돼. 공공선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개인들이 헌납한 자유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에 보면 바로 그 조항이 우리나라의 철학적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범죄 예방이나 공공질서 유지 또는 국가 안보 등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의 근거를 두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단 그때에도 그 권리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계약론이 축약된 조항입니다. 그럼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권리의 본질. 생명의 가장 근본적 권리 본질 아니겠어요? 어떠한 이유로도 어떤 법으로도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뺏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은 그 헌법 조항의 의미라고 봐요. 많은 헌법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계속 내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제까지의 판결 내용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국민의 법 감정상 이런 표현을 써요. 국민의 법 감정상 사형제도의 존속으로 인해서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흉악한 범죄자에 대해서 사형 이외의 대안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상 이 헌법적인 정신에 따르자면 사형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다수 여론이 사형 선호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대통령 후보자가 취해야 할 스탠스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사용제 사용을 지평하겠다라고 했고 문재인 후보는 사용제를 폐지하겠다라고 했어. 그러면 그러한 어떤 우리의 어떤 통치 철학 내지는 국가 이념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주류 사용제는 계속 폐지가 되어가는 추세이거든요. 거기다 우리가 준거로 삼고 있는 유럽이라는 모범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아예 EU라는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면 사용제도는 없어야 합니다. 사용제도는 EU에서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와 국제적인 기준에 맞췄을 때 사용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실제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 범죄학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세 번째로 그럼 뭘까?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보면 국민의 법감정 그것이 사용제도 존치의 60에서 80%가 나옵니다. 사용제도 폐지는 늘 인기 없는 주장이에요. 40에서 20%밖에는 사용제도 폐지 얘기를 안 해요. 결국 무엇일까? 그러면 사용을 하겠다는 것은 옳음, 정의, 원칙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인기와 표.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사용집행을 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된 이후에 5년 동안 사용집행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한 10만 원 걸겠습니다. 못합니다. 네, 못합니다. 왜? 사용집행을 하는 순간 그는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민주화의 수준을 수십 년 뒤로 되돌리는 역사의 기록이 남는 독재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거든요. 본인이 선택할까요? 당선되기 전에도 이미 국제 언론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뭐 스트롱맨스 도터라는 거가 막 많이 많았죠. 어쨌든 독재자의 딸로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탈피하고 싶은 이미지인데 전 세계에서 폐지하고 있는 추세에 사용 자체에 대한 반인권적, 반인륜적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유엔이나 다른 국제사회에 나가서 사용을 집행한 지도자로서 다른 민주적 지도자들에게서 경원치 당하는 그런 행동을 할까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100%. 그럼 그 공약이 가진 의미는 뭘까라는 거죠. 진정성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현실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타당하냐? 아니라는 거죠. 사용에 대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